정경희 교수님께서 참석하실 겁니다. 다음은 한국심장장애인 협회 제주협회 김우찬 님이 참석하실 겁니다. 다음 참석자분으로 더 인디고 조흥민 대표께서 참석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심포지엄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는 20분 내로 해주시고 토론자 분께서는 10분 내로 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장애인 이동권 국내외 사례 비교의 주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성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의 서원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2019년도에 신장장애인 연구를 했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이제 해외 사례를 추가를 해서 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어떻게 우리나라 정책이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 내용을 위주로 할 건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론에서 보시면 가장 신장장애인 관련해서 연구들이 과거에 실시된 대다수의 연구가요. 이제 의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나 의료진 등 간호사, 의사들이 실시한 연구들이 다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신장장애인 연구도 사회복지 쪽에서, 재활 쪽에서 실시된 게 좀 있고요. 예를 제가 이제 자료에는 드러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동권 관련해가지고는 연구가 실시된 경우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앞으로도 신장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개선을 위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2019년도에 실시한 연구는 딱 신장장애인의 이동권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신장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보건복지 서비스 욕구였는데요. 욕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동권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신장장애인분들은 이동권이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가장 시급하게 선행돼야 되는 욕구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는 그 내용을 위주로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재구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신장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문제점인데, 장애인 건강보건법 구조에도 보면 접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내용이 나와는 있는데, 신장장애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이제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으실 때 의료기관의 접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2019년도에 신장장애인 협회에서 했던 토론회나 현재까지도 많이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일이 신장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 자료도 있고요. 이전에도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작성하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예산이나 아니면은 대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장장애인분들이 이용하려면 장시간 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장애인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최근에는 이제 바우처 택시라고 해서 바우처 택시도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신장장애인분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별 신장장애인 협회나 산하 지부에서도 일부 병원으로 신장장애인분들 이동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역시 차량 대수나 아니면 지원 예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표 1하고 2가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신장장애인분들의 현황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표 1하고 2를 보시면 이제 현 상황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이동 그 서비스하고 현 상황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번을 보시면요, 이제 신장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신장장애인들 원래는 이제 515분에 대해서 장애인분들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최종 보고에서 자료로 쓴 거는 514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서비스 욕구, 특히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잠깐만 보실 건데요. 일반 특성을 간단하게 보시면 남성이 45%고요. 여성이 39%입니다. 그리고 연령도 보시면 6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 70대 이렇게 60대, 50대, 70대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가족 구성원과 동거를 보시면 62%가 이제 동거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가족 구성원이 없다는 응답도 21%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추후에 이제 이동 관련해서도 가족들이 신장장애인분들을 뭐 병원이나 투석기관 센터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도 이런 점도 아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보시면요, 중소도시가 50%, 저희 그 설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중소도시가 50%고요, 대도시가 40이고 도서지역이 4.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용 중인 이동 수단을 보시면 대중교통이 제일 많고요, 32%. 그 다음에 이제 장콜이 26%고요. 그 다음에 자차도 22%나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대중교통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언제 이동 차량이 필요한지를 한번 조사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제 투석 때문에 그 병원 방문하는 게 47%고요. 그 다음에 그 투석 이외에 다른 질환 역시 병원 방문인데 이게 19%고요. 응급 상황이 18%. 응급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은 빈도가 혹시 신장장애인분들은 병원 방문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신장장애인분들은 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가 가장 그 이동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중교통 이용 시 응급 상황을 경험한 적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50%죠. 그래서 절반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과거에 이 응급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서 심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14분 중에 절반 좀 넘는 분들이 응급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고서 이동권이 심각하구나, 이동권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설문을 했었을 때 발표된 내용이고요. 이거 이외에 보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보고서나 아니면 그 지금 자료에 있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장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장애인 콜택시, 그다음에 뭐 바우처 택시, 아니면 이제 신장협회에서 운영하시는 차량,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자차,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럼 해외는 어떤지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3주를 조사를 했고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뭐 미국 전체를 가볼 수는 없는데 큰 도시 위주, 그리고 이제 주별로 한번 봤는데,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텍사스주 휴스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트로 리프트라는 그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장콜이라고 보시면은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그 장콜 서비스인데 거기 안에 좀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 메트로리스트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규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겠죠? 그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이제 신장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투석 시간이
이른 아침이거나 이제 저녁인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실 텐데, 이제 바우처 택시를 제공을 해서 그런 분들을 정규 시간에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우처 택시 개념이라서 우리도 지금 실시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휴스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그 예산 지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정규 시간 이외에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정기 이동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투석 같은 경우에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동하시는 신장장애인분들은 딱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메트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장기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아니라 뭐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휴스턴 메트로리프트 장콜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델라웨어주인데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만성 신장장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뭐 약물 지원, 투석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교통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지원인데요. 비응급 구급차 제공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응급 상황은 당연히 이제 앰뷸런스라고 하는 구급차가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투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한 상황이 아닐 때, 아마 저희들이 지금 논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인데, 그런 신장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비응급 구급차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운송 업체가 신장장애인 분들의 그 병원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이거는 아주 특성화되어 있어서 서비스 프로그램 명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성 신장장애인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상적으로 신장장애인 분들 이동권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모형이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지 않나. 신장장애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델라웨어에는 이게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상이 당연히 신장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투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이 있는데,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 300%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했더니, 매달 급여가, 그러니까 소득이죠. 소득이 한 3,200불, 3,200불이면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그 정도 이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인 기준으로 매월 350만 원 정도 소득 이하라면 이 서비스를,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시하는 이 서비스가 신장장애인 분들 특성화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 이제 펜실베니아주도 서비스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의료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응급 이동 지원이고요. 응급 상황은 아니고 비응급 그 서비스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장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분들이 일반 병원, 치과병원, 그 다음에 정신과, 예를 들어 정신질환, 정신과, 정신병원, 그리고 그 약국까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필요로 할 때 장애인분들을 이동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장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장장애인에게 특성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서비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타 장애인분들도 병원 가기 힘든 경우, 아니면 병원을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경우 등등, 그런 경우에 같이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게 됐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비도 상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병원에 제 개인 돈으로 갔다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환불을 주정부에 신청을 하면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도 있고요.
대상자는 이제 주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아니면 장애인연금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해외 사례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직접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이동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장애복지 사업 안내에 신장장애인 그 생활 이동 지원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나 기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장장애인이 추가가 되면 복지사업 안내에 공식적으로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센터나 아니면 신장장애인을 위한 이동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 특별교통수단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각 조례에 따라서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있는 조례를 통해서 신장장애인 분들이 보다 더 편하고 아니면 보다 폭넓게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 제도를 이용한다면 바우처 택시를 활성화해서 신장장애인 분들이 그 9시, 6시 이후에도 낮이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병원 방문을 해야 될 경우에 바우처 택시 그리고 이제 그 대체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바우처 택시를 그 활성화해서 휠체어가 필요 없는 신장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를 활용을 해서 병원으로 그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스턴에서도 봤던 그런 사례랑 유사해서 그 바우처 택시가 활성화된다면 신장장애인분들이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보시면요. 이제 신장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델라웨어나 펜실베니아 주에서 보여줬던 그런 사례인데요. 가장 이상적으로 델라웨어 주처럼 신장장애인을 위한 그 이동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직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면 아니면은 장애인 전체 신장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분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아니면은 그 서비스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이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소개에서 저희가 봤던 이제 관광법 구조와도 맥이 통하고요. 그래서 그 신장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발표는 크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상황하고 해외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해외 사례를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해외 사례를 좀 토대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 진행자로 처음으로 신장장애인 이동권과 고용을 주제로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변에 전공 교육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분들을 알고 있는데 싫으신 분들도 신장장애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존에 정부가 해주는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활동지원 제도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제도로 정리된다면 신장장애인이나 서비스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애동도 표지역으로 4년 동안 했을 때 신장장애인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많이 말했던 게 작은 시간인데도 가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택시 바우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전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발표를 해주신 송원석 연구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거기에다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신장장애인들을 만나봤을 때 굉장히 일들을 하고 싶어 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을 생각이 나서 제가 고용이라는 걸 덧붙여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도 정신건강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면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한 좋은 어떤 그 영양제 같은 것 같아요. 이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직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가족에게 맞는 나의 배우도 차이가 있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장 신장장애인의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때문에 그 의료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급권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전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여기 신장장애 분들 앞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것 같고요. 투석을 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면 직장 생활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다만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무가 요구하는 어떤 시간과 육체적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직업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고 아마 중앙협회에서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장장애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저한테 필요하다. 굉장히 금방 피곤해진다. 근데 그게 일자리랑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예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직업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대나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다가 또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일들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할 때 연령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종합적인 고용에 대한 제안을 한다 그러면 41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신장장애인에게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액 투석을 배려하는 어떤 근무 시간의 유용성입니다. 오늘 주제가 발표하신 분이 외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에서는 신장장애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근무 시간에 투석을 받는 것은 적절한 배려이기 때문에 100% 보장을 받아요. 그 차별을 그 시간에 많이 근무 시간에 무슨 투석을 하냐라는 말 자체가 차별입니다. 네, 그래서 근무 시간에 투석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은 정말 되게 부럽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제, 그러니까 외국은 그래서 시간제에 대한 일자리 요구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비정규적이고 시간제라고 그러고 시원찮은 일자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자영업에 대한 요구가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창업하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또 엄청 받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신장장애인들이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장장애 같은 경우 특히나 장애로 인해서 육체적 필요로 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정직이나 IT 업종에 많은 그 직업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직업들은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젊은 층,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은 어떤 고등교육의 기회를 줘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떤 이런 학비 지원 같은 게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장장애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학 등 어떤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학업을 할 수 있는 거. 뭐 미국 얘기지만 미국은 당연히 대학 학비를 지원해줘요. 원하면 박사까지도 지원해줍니다. 미국의 직업재활. 그래서 신장장애가 있어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낮은 학벌은 사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학습 지원도 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로권 보장법 중에 하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료 부담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의료비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제 혜택 지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런 혜택 지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 지원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취업 후 급여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은 안 받는데 의료 급여는 유지하는 방안. 네, 이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급여를 받지 않고. 그러한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꼼꼼히 짠다 그러면 충분히 심장장애인은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심장장애에 관심도 있지만, 예전에 그 장애등급 폐지 연구할 때 많은 심장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의료비만, 그러니까 의료보장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받아도 된다는 분이 제가 10분을 만났으면 10분 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젊은 층은 공부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있었는데,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공부할 돈이 어딨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러한 세밀한 거를 오늘 또 이렇게 앞좌석에 우리 희망 나오는 두 의원님들 계시니까 신장장애인이 늘어나는 장애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그러한 고용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장애인 이동수단은 생명을 연장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주제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회 이인창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제주도 협회장을 맡고 지금 다음 선거를 위해서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예는 회장으로 되어 있을 건데, 전에 이제 자료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회장 신분이 아니고 출마자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신장장애 이동수단은 생명연장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소재로 토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인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019년 11월에 우리 협회장님들과 같이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그 일본에 방문해서 현지 신장장애인들을 했던 교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해외 사례는 우리 서원성 과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생략하고 일본의 사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현재 한국의 그 실태와 그 다음에 신장장애인의 또 현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까운 우리 일본에서는 그 우리 장애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통용 할인이라든지 지자체 택시나 복지 택시 이용권,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그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일본에 가서 눈여겨봤던 것이, 그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 합법적으로 우리 신장장애인들을 이동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동 지원한 그 기사분들도 보니까 그 퇴직자를 고용하고 또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고용을 더 안정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를 좀 잠시 들여다보면, 우리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자치법규 조례가 제정되어 지자체마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기준과 주요 대상이 지체나 시각 등의 신체적 장애와 지적, 발달 등의 정신적 장애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우리 다른 장애, 특히 우리 신장장애 같은 그 장애 특성에 맞는 이동 지원 서비스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체나 시각, 지적 발달 장애인 등은 이동권 필요성을 법령 및 조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이동 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확보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서
직장 차량 운행이 가능한데, 반면 우리 신장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장장애인 특별교통수당 내용이 국가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제정되거나 일부 조항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해서 의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난 대응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력병 대응을 위한 이동 지원의 사례는 우리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장장애인협회 김세롱 회장님 비롯한 많은 임직원 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여 국회나 보건복지부, 각종 장애인 정책 관련 및 간담회에서 수많이 요구하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그 신장장애 이동권은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단순 이동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동을 강조하고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변화의 움직임은 아직도 무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신장장애인이 꿈이 있다면 정말 의학적으로 신약이 개발되고 의술이 발전해서 투석을 받지 않고 그냥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정말 꿈 같은 일이고, 그런 현실이 우리 전부 다 국가의 그 정책적인 변화나 어떤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애인 재난 대응에 관한 법률적 근거야 신장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장 차량이 지원되어야 하고, 둘째로 일본의 이와 같이 국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차량 운행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첫 번째와 둘째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장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송지원센터 설립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2가지보다도 3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는 특정 사례나 해당 병원의 이용 대상들만 적용되기에 보다 현실적으로 모든 신장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신장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일송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장장애는 다 아시다시피 주3의 일상에서 겪는 투석 생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삶의 방향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해 투석으로 연명하는 우리 신장장애인에게 사회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신장장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장장애 특성에 맞춰 이동할 수 있는 일송 지원의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신장장애 안정적인 투석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리 신장장애인분들에게 정서적 지시를 보내고, 신장장애인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한국신장장애협회 임직원 및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불러주실 분은 신장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임기국 조성민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신장장애인과 이동권 보장이긴 한데요. 예, 저도 오랜만에 이거를 2007년 통계를 연령별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동권뿐만 아니라 그 신장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참여를 할 때 필요한 정책이나 복지 서비스가 또 그거를 또 강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53페이지 보시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2021년부터 10년 동안에 신장장애인은 전체 60%가 늘어난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지적장애인과 함께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0년 동안에 3만 8천 명, 11%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가대로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뭐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라든지, 근데 이제 눈여겨볼 거는 40대 이상이 전체 91%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65세까지 가게 되면 전체 40%를 차지하는데, 이건 연령과 문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돌봄 문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전체 신장장애인 인구 중에서 한 70, 80%가 투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석 인구 중에 또 대부분 혈액 투석을 받는 거죠. 음악 투석도 있고 혈액 투석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 신장장애인으로 지금 97년부터 투석을 받다가 12년 투석 받다가 12년째 지금 20을 받고 이식 받은 장애인인데요.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보다 24년 동안 신장장애로 살았으니까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연령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이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삶인데, 그 삶을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 아까 그 오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장애 영역보다 교육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또 노동신양이라든지, 의료보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신장장애인들은 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4세 미만이 지금 한 656명 되거든요. 통계상으로는. 그러면 비록 적은 숫자지만 10대도 꽤 분명히 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어느 지원이 좀 없는 거죠. 24세까지 보통 대학생, 군대를 안 가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업이랑 병행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거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40%인데 이분들에게 돌봄이, 활동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면서 이분들은 또 그 의료도 전문 영역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없는 거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 수많은 복지관들도 다 지체, 발달, 시가 이중심으로 되어 있지, 신장장애를 위한, 내부장애를 위한 서비스는 없다라는 거죠. 교육에서도 제외되고,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활동 지원도 제외되고. 그런데다가 또 신장장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신장장애로 잘 안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세와 65세 이상, 24세 이하와 65세 이상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제가 25세에서 64세 이하를 전체 인구를 따져보니까 60%인 거예요. 한 5만 7천 명. 엄청 많은 숫자인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고용이 되게 중요하지만, 저도 27살 때부터 기업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물론 그때도 제가 다녔던 기업에는 탄력적 근무를 좀 해줬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시잖아요. 투석받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탄력적 근무도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장장애인은. 차라리 근무 시간을 8시간 근무가 아니라 4시간을 근무해놓고 뭔가를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때 맞지, 그분들에게, 신장장애인들에게, 특히 투석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탄력 근무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저는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석을 받는 그 시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을 이제 투석을 받지 않습니까? 전체 한 12시간인 거죠. 4시간씩. 근데 오고 가는 거에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신장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제한된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나 도시권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이 양평인데, 양평에는 투석병원이 없죠. 그럼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평군이라는 곳이 말이 양평읍내지 강원도 적경도 양평이거든요. 그분들은 원주나 구로로 오게 되면 1시간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서울보다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의료비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전체 장애인들의 의료비가 월 1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투석 비용이 기초수급이 아닌 이상은 보통 20, 30만원 정도가 혈액 투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공각 투석은 조금 낮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식을 받고 나서도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고 약을 타고 그게 보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가는 거고 또 정기검진을 매번 또 받는 거잖아요. 그 비용은 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자기 부담에 대한 신장장애는 자기 부담에 대해서는 10%를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대략 따져보니까 그 비신장장애인들보다는 한 2, 3배 정도의 의료 서비스 의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사회적 재단에서도 뭐 얼마나 사실 취약했습니까? 통계상으로는 그 지체장애인이 더 많은 상담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좀 인구수대로 따질 수 있는 거고요. 여하튼 신장장애인들이 병원이 감염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가격리 시 후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난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직간접적인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한 건데 직접적인 것도 후속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다들 아마 경험을 하셨겠죠. 저도 20대 때 후속을 받았으니까 직장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였고 물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갔던 건데 그런 직장의 문제 그거로 오는 좌절감, 우울감 그런 데다가 후속을 받고 나면 전해질 다 빠져나가고 저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신장장애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후속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자가운전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건데 밑에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되고 왜 세 가지 영역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활동 지원 영역을 일단 조사를 다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동 지원. 왜 이동 지원이 들어왔을까?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 많은 그 조사 중에서, 그 많은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 접근 중에서 1단계로 일단은 그 활동 지원이었던 거고, 2단계는 이동 지원이었고, 내년부터 이제 소득 고용에 대한 이제 그런 걸 지원하는데, 이동 지원이 들어온 것은 그만큼 사실은 이동 문제가 장애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도 그렇게 본 거고 장애인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장장애는 사실 비신장장애보다 이동 욕구는 사실 떨어지긴 해요. 통계상으로도. 그런데 이거를 통계로 다시 한번 역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장장애에게는 자가운전이 가장 많은 거죠. 왜냐면 그래야 아침 일찍 갔다가 또 밤늦게 오고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야 이제 탄력적 근무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대체교통수단이 있었으면은 이분들에게 자가운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자가운전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나머지 뭐 신장협회에서 2019년 우리 그 송원선 박사님이 연구하신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규제 발제를 제가 읽다 보니까 장애인건강법에 이거는 뭐 장애인건강법은 신장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영역이 다 사실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씩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요. 장애인 콜택시가 이건 좀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밤늦게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도시는 아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다는 아니다 보니까 기초단체로 가다 보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영국에서 제가 한 1년 그 NHS, 그러니까 영국의 보건 시스템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에 연수생으로, 대학원 연수생으로 갔던 경험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주최 측의 요청도 있었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일본 가서 돈 다 내셨죠. 추석비 한 번 가시면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동남아 가면 한 1000원밖에 안 됐지만, 일본 가면 많이 냈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엄청 내잖아요, 사실은. 근데 영국은 제가 그 나라 국민이 아닌데도 그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다 국가가 무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때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동권을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보편적 교통 시스템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신장장애인이어서 이분들에게 더 특별한 그 바우처 택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병원이 제가 있었던 병원이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조지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인데 유럽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병원들이 그 쿨택시 같은 데랑 이제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택시 회사하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도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새벽 2시에 끝나더라도 끝날 쯤에 팜플렛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 병원 내의 1층에 응급 시스템에 이 환자가 언제쯤에 끝나니까 팜플렛이가 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안전하게 지방에 대문이죠. 들어갈 때까지 차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적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거고, 아까 그 서 박사님이 벨러버 주의 중에서는 그거는 기초하고 빈곤이나 이런 사상의 수단에서는 그거는 보면 선별적인 복지 서비스인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신장장애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동이 중요하다라면은 보편적 이동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회장님 인사하실 때 조혈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조혈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빈혈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맞은 거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좀 유지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의료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그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들죠. 그 수치도 굉장히 좀 답하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그냥 제가 몸이 피곤할 것 같다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물론 의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날 때 안 만나지만, 그러면 그 처방은 쉽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약국에서 사서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의사나 뭐 이렇게 간호사들이 의사를 놔주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약국 가서 10파운드, 당시 10파운드면 다 15,000원 됐겠죠. 10개에 15,000원이면 굉장히 싸겠죠. 이거를 그냥 사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곤하면 내가 내 배에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동권이 당장이 안 되면 하다못해 조혈자라도 뭔가 방법이 있는데 이걸 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여하튼 그 이동권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근데 이 이동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 기능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저도 신장장애인으로서 우리 신장 상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뭘 풀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이동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료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신장협회가 지자체, 일부 지자체의 센터들을 이동 지원 센터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뭐 제정하려고도 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특수한 지차나 시각하고 달리 이게 어떤 유형의 이 센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걸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답이 좀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 조례를 한 것에서 저는 좀 뭐 좋은데, 지자체 조례가 자칫 잘못돼가지고 여기 보면 지방에 따라서 또 이게 또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거예요. 탈시설 정착금도 그렇고 특별교통 수당도 그렇고 가구적 택시도 그렇고, 지자체 조례가 저는 맞는 건 아니다. 이건 더 아마 심각한 격차를 드러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나머지 뭐 마지막은 그런데 약간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게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신장장이 저도 그 수업 받거나 뭐 굉장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뭐 신장 혈액 투석 받는 그 버스 운전사죠. 그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강서훈 씨. 그 면접에서는 자기가 투석 받는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고용을 했어요. 나중에 해고를 했어요. 근데 해고 이후로는 물론 혈액 투석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고를 한 거예요. 미국. 이건 저는 유추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제대로 운전 못할 거다라는 그런 걸 유추한 거죠. 근데 물론 승소를 했지만 회사 측에서 항소를 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접근할 때 너무 극단의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칫 잘못된 오판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한번 신장대회에서 앞으로도 논의를 해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토론회 이종소 의원님과 최영 의원님이 한 말씀씩 해서
이종성 의원님부터 먼저 이렇게 토론에 그래도 이렇게 좀 시간이 있어서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라 말씀하시는 데까지 들을 수 있어서 반갑고요. 여러 발제자를 포함해서 토론자님들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작년서부터 신장장애부터 논의를 해가면서 이것저것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우리 조성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설립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조금 검토가 더 고민이 더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동 지원, 이동권 강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장장애인들이 좀 더 거기에 대상에 고행상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조금 더 빠른 길이 아닐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우처라든가 특별교통수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센터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조금 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과제들 검토해가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은 그것대로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제도 정책들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원선 박사님 또 우리 정경희 교수님, 조성민 대표님, 김찬 협장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세영 국회의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발제랑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동권이 현재 신장장애뿐만이 아니라 전장애 유형별로 다들 어려워하시고 장애인권 폐지되면서도 이동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신장장애 분들이 이동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해외 사례 말씀해 주셔서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 제도가 조금 확산이 돼서 또는 다른 아이디어지만 그 이동수단 이런 것들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성민 대표님께서 말씀 그 조혈제 관련한 것도 저번 2달 전에 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를 올려서 하는 지금 저희도 법 관련한 거 준비 중에 있어서 그걸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기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일할 권리가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장애 때문에 못하는 건 이것도 역시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장장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작년에 이어서 또 이런 게 또 계속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내년 대회를 이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박사님과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